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순한 부산의 꿈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염원이 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최지 결정까지 한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말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네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입니다. 먼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오성근 2030 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정혜수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으로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참 지난 한 5년 정도를 보냈는데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 한 말씀 여쭐까요? 일단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물론 첫걸음입니다. 예. 그렇지만 첫걸음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산에서 꼭 2030년 월드 엑스포가 열리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위원장님, 뭔가 하나의 성과가 났습니다. 네. 예, 감회를 한번 여쭤볼까요? 엑스포 유치는 지방정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엑스포 유치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2030년도 월드 엑스포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제 유치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고 이제 유치 추진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디딘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100만인 서명 운동도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열망이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 네.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도 월드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다 같이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광 산업의 입장에서도 이 월드 엑스포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된 교수님이시니까 정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역대 그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의 특성 중에서 2000년에 개최된 월드 엑스포에 독일에서 개최한 월드 엑스포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마이 산업을 이루는 하나의 큰 어떤 효과를 봤습니다. 따라서 부산이 앞으로 마이 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를 통한 마이 산업의 어떤 효과,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이제 기대한다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큰 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컨벤션 산업, 특히나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도시공학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고무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부산 혁신 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집행위원장 계시지만 위원회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서 이제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큰 이벤트죠.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미 두 번째 엑스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대전하고 여수에서 했는데요. 이 대전과 여수 엑스포는 이제 인정 엑스포로 분류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2030년도 우리 부산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저희가 이제 월드 엑스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우선 개최 기간하고 규모가 다르다는 점이고요. 우리 인정 엑스포는 3개월 동안 25헥타르, 우리 평균 한 7만 5천 평 정도 규모의 제한된 규모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말해서 월드 엑스포는 6개월 동안 하고 우리 개최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0만 평을 전후로 한 그런 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참가 형태에서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모듈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해주면은 참가하는 나라들은 이제 거기에 전시 연출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월드 엑스포 등록 엑스포의 경우는 참가국들이 와서 자기 관을 지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45개국 정도 내외 국가들이 이제 자국관을 짓는데요. 규모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 월드 엑스포에 나가서 그 지었던 걸 기준으로 보면 한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대형 건축물들을 짓고 이런 건물 자체도 하나의 특색 있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다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전과 여수에서 했던 인정 엑스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네. 등록 엑스포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그만큼 드릴 이제 수 있습니다. 대전이나 여수나 돈을 많이 써서 일단 본인들이 다 건물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월드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는 그야말로 우리는 부지 줄 테니까 알아서 지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부시장님 뭐 한 말씀 더 해줄까요? 일단 그 뭐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의 가장 큰 또 이렇게 그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의미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글로벌 그 사회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지향점을 항상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등록 엑스포의 경우에는 항상 여러 가지 그 지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는데 도시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보면 또 두바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제 2020년에 두바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앞에 또 이제 2025년 오사카에서는 그 고령화 사회 이후에 그 도시인들은 아니면 지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이 등록 엑스포인 그 저희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생각을 전 지구인한테 보여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엑스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부산도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요. 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저는 엑스포 유치와 준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산의 꿈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의 미래의 꿈과 엑스포의 비전이 이렇게 만날 때 그게 네.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산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저는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엑스포를 너무 좁게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 시공간을 좀 초월한 개념으로 이 지역 전체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에 많은 개최국들도 그 도시도 얼마만큼 등록 엑스포 이후에 바뀌었는지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1960년도에 일본 동경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964년에 예. 그리고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소위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고 중국의 경우도 보면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에 이제 상하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93년도 이제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예. 이제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서 일단 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에 부산 엑스포가 완전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1등 국가로 진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좀 올림픽과 엑스포가 텀이 좀 짧았는데 예.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하고 이제는 2030년 좀 많이 좀 긴 세월을 기다렸네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각 나라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올림픽과 엑스포가 항상 짝을 이뤄서 많이 다녔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 그 다음에 70년에 오사카 엑스포, 요번에 또 다시 오사카죠. 2020년 동경올림픽, 그 다음에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예.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일본은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중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세계에서 가장 굴기하는 그 경제대국을 보여준 거였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은 일본이 이제 그동안 저성장을 벗어나서 다시 세계에서 우뚝 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 경우도 보면은 참 좋은 게 마침 그 다른 나라는 올림픽 먼저 엑스포 뒤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서울 평양 올림픽이 2032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2030년에 엑스포하고. 엑스포. 그 다음에 이제 32년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두 개의 빅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려고 하면은 같이 서울하고 부산이 팀을 이뤄서 이걸 같이 홍보를 하면서 두 개를 반드시 다 같이 따내는 게 예,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홍보거리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서와 감동 지방 간의 그 어떤 그 지방 균형 발전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올림픽은 서울, 그다음에 엑스포는 오사카 이런 식의 계속 그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엑스포가 그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네. 하나 또 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동경과 말씀드립니다. 오사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발전의 그 어떤 척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예, 위원장님. 밀라노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밀라노도 2008년도에 이제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하고 그러고 나서 7년 후인 2015년도에 이제 월드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월드 엑스포네요. 했고요. 예. 그리고 잠시 이제 우리 요런 엑스포 관련돼서 한번 그 흐름을 좀 보면은요. BI 이제 우리 세계 박람회를 주관하는 BI가 네. 1928년도에 이제 창립이 돼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인정 엑스포는 35회나 열렸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등록 엑스포, 즉 월드 엑스포는 12번밖에 못 열렸어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월드 엑스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엑스포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30년도에 도전을 해가지고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고 또 세계적인 도시로 부산이 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그러니까 올림픽만 해도 이제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동계하고 하계가 다 있는데 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6개월이나 열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보완들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부산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시장님 뭐 이것도 좀 곁들여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제 엑스포에 관련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그 관을 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설 투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관련되는 교통 인프라와 관련되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관련되는 그 투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이 또 이제 엑스포 기간 동안에 관을 운영하고 뭐 사람을 고용하고 하는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걸 보러 오시는 관람객이나 관광업가 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계량적으로 이렇게 뭐 그 학자들이 봤을 때 제일 측정하기 쉬운 거는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무형의 효과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나라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많은 참가국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개 한 60조 정도의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한 40조 이상이 부산에 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 보면 한 20조 정도는 이제 그 시설 투자 효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는 뭐 그 관광과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되는 경제적 효과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것은 이제 이 엑스포가 지구인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 경제적 효과가 부산에 있다. 그리고 예, 예. 부산이 앞으로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이벤트적인 사업이 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국이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저성장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대규모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이걸 성공시킴으로써 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의 도약의 네.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북한 중심으로 해서 뭐 엑스포 전시관이 이렇게 들어섭니다라고 이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의 어떤 지도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강 교수님께 그건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도시의 인프라의 어떤 개선은 아마 혁신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이 북한에 예. 엑스포장을 이제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엑스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 지역 또는 원도심에서 서면으로 이르는 이런 또 이런 그
중앙 지역 그리고 또 이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기장에서부터 강서까지로 이어지는 해안선 라인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지역이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재작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저희들이 가진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엑스포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같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플랜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후에 엑스포를 개최한 사후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네. 문제를 이번에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단순히 지지부진하던 이제 북한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그림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면, 시너지 네, 효과를 네.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교수님. 이렇게 네. 보면은 예년의 경우에는 보면은 예년에 전시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뭐 실물 전시라든지 혹은 뭐 하드웨어 위주의 전시 이런 게 이제 주로 이러는데 앞으로 갈수록 계속 이제 뭐 영상이란다든지 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IT 기술이란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소위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영상 IT 산업에 대한 중심축이 되겠다는 그 역할하고 또 매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어떤 개최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만 하게 된다면은 네. 소위 관련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산업에 대한 발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면서 어떤 추진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예. 이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엑스포를 개최한 그 등록 엑스포 예, 개최지를 이렇게 보면 항구 도시가 한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한 경우가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부산이 시대적인 등록 엑스포 유치 대상 도시로서는 아주 지금 합리적인 조건을 네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당연히 이제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치를 해야지 이게 그렇죠. 이 모든 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유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일단 국가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하반기에 유치 기획단이 신설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제 중무부서가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원부의 아마 2차관 지금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죠. 예.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범정부 이제 유치기획단을 이제 이끌면서 각 부처의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는 단계죠. 이 기획을 예. 하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엑스포 2030년도 월드 엑스포 최종적인 개최지 결정은 2023년 11월 BI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2021년도 5월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그때 이제 유치 신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경쟁 체제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많은 그런 그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합적인 이제 계획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한 비하에서 이제 그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저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예,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총괄하는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 이게 실무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구체적인 유치 활동은 이제 그 윗선에서 우리 이제 뭐 국무총리가 아마 이제 네. 좀 제1선에서 나서서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같이 관여를 해서 하는 그런 범정부적인 이제 유치 조직이 이제 중앙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뭐 시에서 이제 추진단도 이제 기획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시민 조직인 범시민 그동안에 이제 추진위원회였습니다만은 이 조직도 범시민 유치위원회로 이미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서 예. 중앙정부하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중앙에 들어설 그런 범정부적인 유치 조직이 할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준비 활동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2023년에 11월에 이제 BIE,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유치 신청은 그러니까 개최일로부터 9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 2030년 5월에 개최가 되니까 2021년. 2021년 5월에 5월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자격을 거죠. 이제 신청 자격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 서류 뭐 그다음에 또 이 관련되는 제반 그 환경적인 거를 잘 준비해 갖고 또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두바이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홍보대사를 축구 스타 메시를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 방탄소년단이라도 이제 데리고 뭐 이렇게 유치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저는 뭐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 여수 엑스포 당시에 전윤철 당시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그 일부 국가의 그 뭐 몇 나라의 그 유치 활동을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뭐 이제 대통령님도 정상회담 과정에 이 엑스포 유치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예, 뭐 예. 총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장관들도 각각 이게 다른 나라 방문했을 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갖고 있는다고 하는 거는 전 예. 세계에 이제 그 대외 관계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전 세계 대사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 국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산 또 이렇게 또 저희 나름대로의 또 그 팀을 구성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부산도 또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 엑스포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비춰졌는데 2002년에 사실 여수가 등록 엑스포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상하이한테 막판에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여수가 꽤 선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이제 반추해 본다면 초반에 이제 초반 투표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누르고 여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유치위원을 했었습니다. 예, 예. 유치위원을 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유치위원장이 정몽구 현대정부 맞습니다. 회장께서 예. 유치원 제가 이제 유치위원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신청한 나라가 6나라였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그다음에 아르헨틴. 아르헨티나는 뭐 중간에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5나라가 다 투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BI 규정에 의하면은 첫 투표해서 3분의 2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3분의 1을 획득하지 못하면 하나씩 꼴찌순으로 하나씩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탈락한 도시가 이제 폴란드였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탈락한 도시가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였어요. 세 번째 탈락한 게 저희 여수일 것 같은데 실제로 아니고 모스크바였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이제 모스크바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상해하고 여수하고 최종적으로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여수가 34표, 상해가 54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전 88표 중에서 상해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유치를 하면서 참 느꼈던 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등록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여수를 선정하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엑스포 자체가 김대중 정권 때 일단 결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이제 전라남도 어디로 옮기느냐에 대해서 그게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목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수로 가느냐. 예,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목포 옆에 무안으로 가게 무안으로 됐잖아요. 갔죠. 예, 그 바람에 여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그 하나의 무마로서 일단 여수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 예. 인구 한 30만 도시를 알지도 못하는 그게 이제 가장 힘들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실사를 와가지고 보더라도 현장에 대해서 뭐 숙박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여건 자체가 한 인구 30만이 안 된 도시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아하. 그런 역할, 많은 인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상해하고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갔다는 그거는 상당히 더 성공한 하나의 극이 되지 일단 않나. 러시아 모스크바를 여수가 이겼잖아요. 이겼다는 그래. 게 그게 참 대단한 것 대단한 같습니다. 겁니다. 그때 예, 당시만 맞습니다. 해도. 예. 그런데 이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부산은 350만 이상의 네, 인구가 맞습니다. 상주하고 뭐 오사카보다 주위에 뭐 더 600만, 맞습니다. 1000만까지 예.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좀 외국에 나가서 얘기하더라도 좀 면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산의 2030 엑스포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분들이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가 한 50 중반을 넘었으니까 뭐 이렇게 먼 훗날에 뭐가 있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30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멀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2030년의 경우에는 오사카의 2025년은 이제 일본의 그 베이비부스 세대라고 하는 단가의 세대가 후기 고령 사회 75세가 이상 넘어갑니다. 예. 이제 저희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58년 63년생이 이제 70세, 73세, 4세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그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고령화 이후에 얼마나 더 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건가 이런 거에 따져서 이 엑스포가 그런 거를 하나 제시해주는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경우 보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지난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의 이게 그 과정을 거쳐서 2030년이 되면 예. 굉장히 앞으로 나의 미래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 4차 산업혁명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 사회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네.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90년생이 온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신세대들이 많은데 또 젊은 사람들로 상징이 되죠. 근데 이분들도 이제 보면 30대를 지나서 이제 그 2030년에 40대에 들어서 한창 활동을 하고 이제 40대에서 대한민국의 주역에 쓰는데 이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성취, 그다음에 그 야망 이런 것들을 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투영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그 북극 항로가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싱가포르 못지않는 지정학적 네. 위치로 부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산을 통해서 부산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이 나라의 앞으로의 그 세계적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나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거는 부산에 계시는 노인층 그다음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네.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희망적인 얘기들을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걸리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늘 나오는 얘기. 2025년 오사카가 이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대륙별 안배 때문에 이 부산이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지난번 오사카 유치할 때도 이미 러시아는 한번 표를 던졌는데 마지막에 떨어졌단 말이죠. 벌써 3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러시아의 도전을 과연 부산이 얼마만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위원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오사카가 이제 2025년 돼가지고 저희도 뭐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 BI 총회 오사카가 결정되는 그 현장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야 러시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이제 오사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냉철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사카가 2025년에 된 게 우리한테 득일까 실일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우선 대륙 안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런 월드 엑스포가 열린 그런 현황들을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먼저 그 월드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가 브뤼셀입니다. 브뤼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파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요, 1962년도에 시애틀 엑스포를 하고 이어서 1967년도에 몬트리올을 했습니다. 같은 대륙에서 연달아 열렸고요. 또 2000년도 밀레니엄 엑스포가 이제 우리 하노버에서 열렸는데 바로 그 직전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렸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대륙에서 연달아 열린 경우가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 이제 BI 사무총장께서도 이 부분은 뭐 명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부산 추진하는데 오사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를 우리가 일으킨 것 자체가 나중에 경쟁을 하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들이 들어서면은 그런 빌미를 오히려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아시아에서도 보면 2005년도에 나고야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2010년 또 상해에 상하이에서 했거든요. 했습니다. 바로 영은석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게 꼭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사카가 될 때 그 현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오사카 너희 1970년도에 하지 않았느냐. 우리 제수 삼수를 하는 러시아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러시아 대표들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박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표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엑스포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 말씀하신 러시아는 상당히 그 현장에서 실망도 많이 하고 물론 준비된 내용을 보면은 오사카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준비가 소홀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러시아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분명히 저희하고 이제 2030년도에 경쟁을 할 텐데 그 당시 오사카하고 경쟁할 때는 나온 도시가 러시아의 이제 세 번째 도시인 예카테린버그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예. 아마 2030년도에는 그거보다 좀 상황이 더 좋은 도시 모스크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생트페테르부르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어느 상황이 돼도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찌 예. 보면 러시아보다도 더 쟁쟁한 그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문제는 우리가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게 문제지 그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공항이 그 뭐 160개국 정도가 오는데 직항 노선이 13개밖에 없는 이 좁다란 공항 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 엑스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또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논란에 그 하나의 명분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 부시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뭐 그 공항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그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래야지만 엑스포의 그 유치를 위한 경쟁력도 확실히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그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엑스포하고는 너무 그 불가결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2010년도에 이제 상해는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푸동공항에 터미널을 하나 이제 새로 신설해서 그런 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또 예. 2015년도에 엑스포를 했던 밀라노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광역권으로 해서 한 300만입니다. 우리 부산보다 적은데 거기에는 말펜사라는 국제적인 공항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유럽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공항, 그 다음에 또 이태리 국내선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 공항 이렇게 해서 그 도심 인근에 공항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20년도에 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바이는 뭐 두바이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그런 공항인데요. 네. 두바이 공항이 있고 또 아부다비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열리는 그 사이트 내에 알막툼 공항이라고 두바이 공항보다 기능을 7배 이상이나 할 그런 공항을 신설을 엑스포를 계기로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공항하고 엑스포는 뭐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고 오사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간사이 공항이 있고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되고 또 치르게 되면은 당연히 공항 문제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우선은 유치 단계에서도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공항 때문에 유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게 이제 BIE가 이제 실사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실사단에 나와서 점검하는데 통상적으로 11개 포인트 정도를 일단 해서 이제 11개 11개 분야별로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제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장의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 재정 지원을 해주려 그러는지 혹은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소위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문제가 이제 소위 공항이거든요. 공항에 대한 시설과 관련돼서 일단은 점검하기 때문에 적어도 실사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항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지만이 실제로 유치하는 데 가능성이 크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아직 뭐 결정을 못 하게 된다면 예. 남들에게 상당히 어떤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과 이게 등록 엑스포가 같이 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뭐 하나만 좀 삐끗하면은 이게 유치가 불가능해지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저는 뭐 걱정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도 그 문제 이제 어차피 국가 사업으로 이 엑스포는 뭐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국가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도 예를 보면은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다가 많이 부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 공항 남북권의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쟁쟁한 다른 도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장점을 부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고 그 경쟁을 하는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가 이 공항 문제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저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론 뭐 외부 인프라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부산 시민 내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리는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컨벤션을 또 네.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그 세계 여러 그 유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부산이 좀 모자란 점 이런 것들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세계에 유치한 여러 도시를 보면은 자기네들의 기존 산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 산업을 이제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그 하노바의 경우에는 본래 마이스 산업이 일단 상당히 그 활발한 도시인데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세계적인 최고의 전시장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전시적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일단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에 나고야 역시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의 중심지거든요. 예. 그게 또 다시 또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제패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고 상하이 역시 뭐 엑스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세계 금융 중심지로 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밀라노 알다시피 스미 패션에 대한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이 일단 그 엑스포와 연계시켜가지고 역시 부산은 뭐니 뭐다 첫째가 이제 항만 물류 산업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항만 물류에 대한 어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30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그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고 예.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된다면은 소위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말하자면 뭐 모든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종착역인 도시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네. 경우에는 TSR이나 뭐 중국 내륙간 철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물량 자체가 구라파로 넘기는데 일단 배로 안 가고 일단 기차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되고 특히 이제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배로밖에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부산에 와서 한적에서 모든 일본의 물동량이 세계로 수출된다면은 아무래도 부산에 대한 역할이 정말 지금의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구라파의 암스테르담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네. 성장할 수 있는 한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2030년 부산 엑스포의 하나의 또 강점이 뭐냐면 북한이 아마 본격적으로 그 엑스포에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상해에 상해가 중국이 이제 그 엑스포를 하면서 그 목표로 했던 게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그 국가가 참여하는 그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해갖고 아프리카의 많은 작은 나라들도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거를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럴 때 북한도 초청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 보면 북한이 이제 개방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산업이 이제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 분명히 이 그 부산 엑스포에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국가관을 열고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데는 이 북한과 그다음에 평화, 이제 한반도 경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수 엑스포도 그렇고 대전 엑스포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이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뭐 흔히들 하얀 코끼리다. 참 보기는 좋은데 이걸 쓸 데가 없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그 슬라이딩 센터도 지금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 과연 남은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뭐 교수님께도 한 말씀 여쭙고 싶네요. 네, 사실은 엑스포장의 기본 특징은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예. 그 공간을 다른 기능과 용도로 그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가장 이제 핵심인데 기존에 우리나라 했던 대형 국제 이벤트들은 보면 그거를 제대로 전환을 시키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의 경우는 매우 지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항 지역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또 북항이 지금 통합 재개발, 새로운 워터프런트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재개발의 플랜과 예. 또 이 엑스포의 플랜이 언제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매우 좋은 부산의 미래를 또 예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된 하나의 단지로서의 엑스포장이 아니라 부산 전체와 이 북한이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예, 성공의 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부산 엑스포가 전 세계 다른 엑스포랑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 전 세계 엑스포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빈 땅에다가 엑스포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재관을 짓고 각국관을 진 다음에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주재관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나라 관들은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그냥 공원으로 조성해서 예, 지금 예. 다 그렇게 천편일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 아마 역대 엑스포 중에 가장 많이 엑스포 시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엑스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 저희가 그 북한의 개발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의 이 전시관을 조화롭게 가능하면 그걸 많이 맞춰서 그래서 연구시설을 더 많이 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이 지향하는 거는 국가가 지정한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셉을 그 북한의 개발에 같이 넣어서 하면은 그 지금 현재의 북한의 개발은 스마트 도시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엑스포에 그 들어가는 그 많은 그 전시 시설 중에 상당 부분을 그 도시의 그 뭐 인프라로다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제가 봤을 때 이 그 새로운 도시 그 네. 발전의 그다음에 도시 개발, 그다음에 재개발의 하나의 모형을 엑스포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르신 말씀인데 좀 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신청서 작업을 이제 1, 2년 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생각을 이제 모으는데 엑스포는 2030년에 열리고 예. 또 우리는 2050년을 내다보고 사람들은 살아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시설의 내용이나 이걸 픽스하자 또 어떻게 하자를 사실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아하.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좀 더 한 단계 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예, 얘가 사후 관리가 그렇죠. 가능하다고 향후 뭐 생각해요. 10년 후에는 네. 어떤 패러다임이 또 세계에 네, 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네, 네. 얘기하지만 말이죠. 네. 예,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양한 그런 전례나 모형들이 있는데 우선 엑스포 자체가 이제 6개월 됩니다만 이게 6개월 이벤트를 하자고 엑스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엑스포를 유치하고 또 개최한 도시들의 기본적인 그 관점은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엑스포를 계기로 어떻게 도시를 개조하고 도시를 변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도시 재창조 또는 도시의 재개조 이런 부분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엑스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시도를 했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엑스포 부지를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때의 전략이 그러면 우리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엑스포 이후에 모든 걸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해는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략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남길 관들을 지금 한 예, 예. 5개 관 정도를 남겨가지고 상당 부분은 지금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또는 이제 대형 공연장으로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의 전략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는 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밀라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밀라노는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은 뭐 밀라노가 굉장히 촉박하게 준비를 하면서 네. 사후 활용과 관련되는 계획을 충분히 못 쓰였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는 뭐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그 엑스포 부지를 미리 정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핵심적으로 남겨야 될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관점에 맞게 그러니까 2015년에 하고 나서 2020년 정도 2015년 끝나고 2018년 이 무렵쯤까지 계획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국제 공모를 해서 예, 예. 국제 공모를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개발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자기들이 정한 컨셉하에서
거기 이제 주제가 식량과 식문화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대학교를 유치를 하고 기업들이 들어서고 그걸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을 하라. 라는 부분을 해서 지금 그 개발사가 이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예. 50년 동안 유상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토지 개발한 부분을 임대료로 이제 다 회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네네. 하면서 결국은 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중앙정부 또 우리 시 이런 데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예. 하나의 큰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이제 원도심하고 연계해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런 어떤 산업 발전에 따른 4차 산업 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 엑스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이 틀이 좀 오늘 좀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민 참여를 계속 뭐 요구하면 좋겠지만 뭐 30분, 1시간 요구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짧고 굵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행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이벤트를 임해야 되는지 뭐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여쭐까요? 예, 우리 아까 우리 진행을 하면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엑스포는 결국은 엑스포 유치라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하고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포 주제를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엑스포에 오게 될 관람객을 추정하는 그 작업에서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와주실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담아서 네. 자료화를 해야 되고 실사 때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는데 아마 실사단이 우리 시민 단체 대표들하고도 직접 면담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이럴 정도니까 우선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국가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2030년도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한 팀이다. 우리 추진하는데 너도 나도 없이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같은 목소리에 같이 뛰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뭐 말씀 여쭐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자기 일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그 개발의 사업의 앵커 사업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대해서 하나의 상해처럼 도약의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남북 교류 시대 한반도 경제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으로서 북한이 참여하는 그 엑스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장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모든 사람한테 각자가 자기의 관심이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하나의 또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이제 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시민들은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산은 앞으로 엑스포 전과 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 이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겠습니다. 한 분씩 이전에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여기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교수님부터 한 말씀 청할까요? 네. 엑스포는 사실 지금의 우리보다는 1인당 GDP 5만 달러를 놓고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부산의 어떤 대개조도 좋고 또 지역의 통합도 좋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개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준비 과정이 지속 가능한 도시 변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2030 부산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세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 산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거. 이제 첫 번째 산이 이제 온 넘었습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유치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산이고 나머지는 역시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더라도 이것이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첫 산에 왔습니다. 예. 첫 산에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어떤 적극적인 마음으로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엑스포에 대한 열의와 엑스포의 열정을 그대로 계속 지켜놔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번 2030 엑스포가 세계의 산을 무던히 넘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이들의 마음도 모으고 예, 머리도 모아야겠죠. 예, 위원장님.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몇 번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국가나 도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어떤 진짜 대대적인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게 바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실해 보여서 저도 열심히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부시장님. 뭐 오늘 그 토론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산을 쉽게 넘기 위해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엑스포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는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 전에는 밀라노 엑스포에서 일본관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인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대한민국관이 전 세계 사람들을 제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엑스포 2030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이미 출발선상에 선 게 아니라 이미 스타트는 돼 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5년 동안의 예. 염원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린 지가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좀 구호에 그쳤다면 이제는 국가 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나라의 꿈이 됐습니다. 많이 고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이 산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넘어야 합니다. 여수가 한번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고 또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실사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부산이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개발하는 데 결코 게으름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